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진도가 좀 느려서 프로그래밍을 뭐 이제 하나하나 실습을 하면서 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잠깐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좀 개념 위주로 조금 이제 짚어가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의 이제 뭐 컨셉에서 이제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 AIMD라고 하는 이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일단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동작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RTT 주기로 지금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MSS 크기 하나만큼을 증가시키는 속도로 이제 늘어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하지만은 로스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비율로 얘를 줄인다. 보통의 경우에는 할프,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돼서 그 모양이 마치 톱날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의 어떤 경과로 이렇게 관찰했을 경우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걸 AIMD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AIMD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개념적인 TCP 컨제션 컨트롤의 개념적인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AIMD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과 결합이 됐을 때 이 AIMD를 부를 때에는요. 이 AIMD 단계에 있는 거를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혼잡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어떤 그 상황을 좀 한번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트는 어떻게 동작을 했었죠? 급격하게 처음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급격하게 이게 올라가가지고 바틀넷 링크의 크기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그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쯤에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그 버퍼가 넘칠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그 끝점을 찾아가려고 얘가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혼잡을 이제 그게 약간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피한다라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혼잡 회피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AIMD라는 표현이랑 이제 혼잡 이제 회피라는 표현을 섞어가지고 또 얘기를 사람들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제대로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조금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CWND가 1MS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RTT가 지난 뒤에 이제 에크가 도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크가 도착한 거에 따라서 CWNT 값을 그만큼 이제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라고 한다. 물론 이제 에크의 개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이것보다 적게 도착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적게 도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실무에서 관찰을 하면은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튼 여러분이 이거를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풀 때에는 아이디어란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걸 주어주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민을 해서 막 풀라 그러지 마세요. 앞에서 배웠던 무슨 에러 컨트롤 6개의 룰을 막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쪽 문제를 풀 때는. 되시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멀티플 디크리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룰이 있었어요. 그쵸? 어떤 게 있었죠?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3 듀플리케이트 액이 발생을 할 때는 이 멀티플리케이티브의 동작을 다르게 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쵸?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쵸? 지금 타임아웃이나 3 듀플리케이트 에크에 대해서 지금 슬로우 스타트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든 화살표가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아예 처음부터 초기화를 해가지고 CWND를 원 MSS에서 시작을 한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초기화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SS 스레시홀드는 이제 CWND 그때 이제 값의 절반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한다. 반면에 3 듀플리케이트 디베크가 발생했을 때는 얘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fast retransmit라고 불렀던 그런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는 빨리 재전송을 해도 되는 그 정도의 조금 이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그냥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처리를 한다. 라는 게 동작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이제 듀플리케이트 에크인 경우에 SS threshold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 값은 절반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죠? 플로우 차트를 보고 이 동작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고 그걸 이제 여기 예시랑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기 컨디션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TCP의 페어니스에 대한 얘기도 매우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점이 각각의 커넥션에 두 개의 지금 앞에 있는 커넥션에 지금 스루풋을 나타내는 거였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스루풋을 둘 다 증가시키는 동시에 증가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제 y는 x와 평행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dditive increase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하니까 TCP가 그렇죠? 네. 그래서 A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벽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뭐죠? 여기 지금 바틀넷 라우터의 캐패시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도달하면은 더 이상 지금 증가를 못하고 패킷 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하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보내는 양을 줄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는 양을 이제 절반씩 이렇게 줄이게 될 거기 때문에 AI MD였으니까 절반으로 줄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로 줄인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중점으로 갈 거고 그때 다시 또 AI를 동작을 시키면은 이렇게 또 평행하게 갈 거고 반복해서 가게 되면 결국에 지금 여기 Y는 X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논의는 아까 이 그림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슬로우 스타트를 고려해서 지금 이 논의를 진행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AIMD만 갖고 그 TCP가 페어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컨제스션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사실은 단편적으로 뭔가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어떤 일관적인 스토리라고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완전히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감안을 하셔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이제 못했는데, 자, 이거 이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의 그 페어니스에 대한 논의는 그 TCP가 이제 둘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송 계층은 사실은 TCP만 있는 게 아니죠.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있고요. 이 프로토콜은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전송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플로우 컨트롤도 없고 컨디션 컨트롤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트롤이 없는 게 지금까지는 나쁜 것처럼 보통 느껴져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 좀 이제 바라보자는 거예요. 페어한 관점에서. TCP는 분명히 AIMD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혼잡을 이제 방어해주는, 다시 얘기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내는 양을 덜 보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뭐 해상도가 높은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풀 HD로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아니면 UHD로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조금 낮은 그 동영상 해상도로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혼잡지화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UDP를 사용하나.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 UDP에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는 TCP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혼잡 제어에 의해서 속도를 스로틀링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네. 그래서 자기네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제어를 하고 뭐 패킷로스가 혹시나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 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런 부분 니네가 마음대로 하지 않게 내가 처리할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혼잡이 생기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 어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게그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뭐 이제 기업들 간에 통신사랑 막 가까운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서로 간에 싸우고 막 돈 더 받아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어떤 관계랑 약간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렬로 이제 TCP 연결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이 페어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게 좀 애매해진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우리 앞에서의 논의에서 한 사용자가 하나의 TCP 연결을 갖는 걸 가정하고 공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10개 TCP 연결을 만들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TCP 연결만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전체 지금 레이트의 11분의 10을 사용을 할 거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11분의 1만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공정한 건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이 페어하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네, 이제 골치 아픈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한때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연구 토픽이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제스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TCP 리노라고 하는 이제 현대적으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TCP 구현을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TCP 이제 최초 표준에서 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TCP 타워라고 하는 이제 임플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리노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그 이해하는 내용도 다른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교재들에서는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의 어떤 그 리노의 어떤 실제 구현과 그 이제 이론적 구현의 뭐 차이 이런 것들도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슬라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에서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이제 혼잡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TCP 큐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소투스 모양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3참수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그 한국인이 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삼성에도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인종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게 지금 그 혼잡지어 알고리즘은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뭘 기준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패킷이 손실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발생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갖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혼잡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게 지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지연을 갖고 혼잡을 판단하지 않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혼잡 지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TCP 베가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이 혼잡 지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퀵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다가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BBR이라고 하는 거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 혼잡지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ECN이라는 것도 얘기가 있는데, 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이라서 그냥 슬라이드만 넣고 넘어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TCP의 진짜 마지막 으로 타이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지금 타이머 파트에서 딜레이드 에크에 관련된 타이머는 없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보통 이제 타이머라고 불리면은 이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머 슬라이드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리트랜스미션 타이머에 대해서는 에러 컨트롤에서 이미 많이 다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TCP에 타이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 타이머, 영속 타이머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keep alive 타이머, 그다음에 뭐 time wait 타이머 이렇게 가 세 개가 더 있어요. 근데 또 타임웨이트 타이머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파트에서 또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연결이 이제 종료가 될 때, 특정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액티브 클로즈를 한 그 이제 TCP 쪽에서 이제 이 타임웨이트 스테이트로 갔을 때 이 2MSL 시간만큼 기다리는 걸 우리가 타임웨이트 타이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예,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타이머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타이머는 이제 퍼시스턴트 타이머랑 이제 키벌라이브 타이머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퍼시스턴트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드락 상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타이머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요. 바로 뒤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고 조금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볼 라이브 타이머는 더 슬라이드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보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명확하죠. Keep Alive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 살아있게 하는 타이머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만들었는데 이 연결이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클라이언트랑 서버 입장에서는 계속 자원만, 상태만 유지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그 자원이 그 메모리에 존재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네트워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리고 보통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게 뭐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메모리 공간에 그런 상태가.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메모리 어떤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키벌 라이브 타이머라고 하는 게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보통 관리가 돼요. 그래서 서버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세그먼트를 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라고 하면은 프로브 세그먼트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 살아있니? 라고 체크하는 세그먼트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keep alive 타이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브 세그먼트는 이제 첫 번째 프로브 세그먼트가 보내진 뒤로 75초 간격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10번 정도의 프로브가 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 아무런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연결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결이 죽어 있는지 죽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타이머가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왜? 그냥 이 컨셉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뭐가 문제인 거야? 우리의 지금 메모리 자원을 점유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 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자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버 쪽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타이머를 우리가 관리할 거냐, 관리하지 않을 거냐. 근데 TCP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시던트 타이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퍼시스턴트 타이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플로우 컨트롤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를 상대방에게 이제 어드버타이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은 센더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하는데 이제 만약 윈도우 사이즈가 제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센더는 데이터를 못 보내는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랬을 경우에 계속 침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키벌 라이브 타이머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프로브 같은 세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방식을 뭔가 구현하면 되겠네. 그쵸? 예. 그게 결국엔 이 퍼시스턴트 타이머의 요지입니다. 되시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리시버가 그 상대방에게 보내주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뭔가 데이터를 보낼 게 없으면
그 이제 이 정보가 그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이제 값을 읽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상황을 조금 머릿속으로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리시버가 보낼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논 제로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인 에크가 한번 로스트가 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되세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서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어, 서버 쪽에서 지금 리시브 버퍼가 꽉 찼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윈도우가 RWND가 제로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냈어요, 지금. 되세요? 보냈으면은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뭐 데이터를 만약 보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얘는 이제 침묵이에요. 침묵 상태가 되는 거죠.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지금 어, 침묵 상태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보낼 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있었다라고 치면은 보낼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쪽에서 이제 그 빈 게 생겼어요. 빈 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가겠죠, 그렇죠? ND가 예를 들어서 뭐 5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게 갔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이 지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세요? 이건 지금 에크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크만 전달이 되는 거고 서버는 지금 데이터를 보낼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보내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침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내가 보낼 게 있지만은 여기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고 지금 서버 쪽에서는 여기서 지금 내가 공간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려줬는데 지금 알려줬음에도 내가 보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럼 이게 일종의 데드락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되세요? 네. 누군가가 이 정석을 깨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 네. 결국에는 무언가 프로브 세그먼트를 보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그 타이머가 이 퍼시스턴트 타이머고 그래서 만약 어떤 이제 그 TCP가 샌딩 TCP 쪽에서 RWND가 제로인 에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퍼시스턴트 타이머를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시스턴트 타이머가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프로브 세그먼트가 전송이 되고요. 이 프로브 세그먼트는 1바이트의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퀀스 넘버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에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제 무시를 해요. 처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RWND가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공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받을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1바이트를 보내주면은 민폐죠. 네, 민폐이기 때문에 버려버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 그 상황에서 그 프로브가 이제 당연히 그럼 재전송이 되겠죠. 이제 일단 이제 에크가 오긴 하겠죠. RWND가 0이야. 너 보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다 응답이 올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일정 시간 동안 또 그 침묵을 하게 될 거고, 퍼시스턴트 타이머가 또 가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샌딩 TCP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침묵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은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불필요한 찔러보기가 발생을 하니까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배씩 두 배씩 늘려나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하도록 되었고, 다만 이제 이거의 최대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60초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타이머가 설계가 되어 있다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TCP 타이머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제 좀 빠르게 커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실 이제 베이직 이제 소켓 API 파트에 대한 슬라이드 설명을 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슬라이드 내용 자체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로컬이나 이제 피어 소켓이라고 하는 게 뭔지, 뭐 아니면은 이제 소켓의 어떤 종류, 도메인이나 뭐 타입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수업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뭐 이제 그 뭐 릴라이블 바이 디렉셔널 바이트 스트림에 대한 컨셉과 연결지어서 뭐 스트림 소켓에 대한 어떤 특징들, 실제 그 커널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구현적인 측면에서 슬라이드를 다 사실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랑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 그 이론 설명이랑 같이 좀 대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분명히 그 사실 같은 내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펼친 부분은 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펼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API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들 몇 가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소켓 어드레스 구조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 그 소켓 구조체 어드레스를 지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API 부분에서 여기 지금 뭐 함수 같은 부분에 그 인자 부분에서는 struct 속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에 포인터로 이렇게 주소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수로 선언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구조체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struct 속 어드레스 in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그 패밀리로 한정이 되어 있는 소켓 어드레스 구조체를 특정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BSD 소켓 API는 이 그 여러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화가 되어 있다 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사실은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사실은 이 소켓 어드레스의 스트럭처가 사용하시는 그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P 버전 4, IP 버전 6, 그 다음에 유닉스 도메인 소켓,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스토리지 관련된 것들 이렇게 그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크기도 달라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딥하게 좀 더 이제 실무적으로 다뤄야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버전 4랑 6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유닉스 도메인 소켓도 좀 쓰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그 TCP의 연결이 맺어지게 되면은 상태라고 하는 게 그 내부에 저장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공식적인 표현은 뭐냐면 표준상에서 이 트랜스미션 컨트롤 블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컨트롤 블럭. TC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제 3웨이 헤리크를 맺을 때 이제 그 연결에 관련된 그 상태, TCP를 이제 그 이제 TCP 그 모듈 안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그 저장을 해서 그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 서버 쪽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억셉트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그런 어떤 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listen이라는 함수를 보면 백로그라고 하는 뭐 파라미터 인자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큐가 한 개가 아니라 실제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씬을 이제 받은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연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거에 대한 큐어랑 그 다음에 연결이 확립이 됐는데 아직 억셉트가 호출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블로킹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큐를 따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파라미터를 보통 그 임플멘테이션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특징들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제 보안 쪽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씬 플로딩 어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공간의 크기가 그 리슨이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이 TCB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 이제 뭐죠? 억셉트가 안 되고 있으면은 이제 더 추가적으로 TCP를 만들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TCP 모듈은 더 이상 이제 클라이언트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 서버는 멈춰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서비스가 거부가 됩니다. 이걸 이제 denial of service라고 얘기를 하죠. 보안 쪽에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 어떤 특정 서버의 그 동작을 이제 이제 부분을 마비시킴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설정했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조금 실습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한번 가셔서 가보시면 인스트럭션이 매우 잘 돼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꽤 재밌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accept 함수를 지금 그 써보실 때 저희 지금 실습 코드에서는 지금 소켓 그 여기 이제 커넥션 소켓에 대한 것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뭐죠? 아 죄송합니다. 커넥션 소켓이 아니라 리슨 소켓을 여기다 넣어주고 커넥션 소켓을 여기서 받잖아요. 그쵸? 그것만 썼는데 사실 accept의 뒷부분에 보면은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인자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그 정보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IP 주소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포트 번호가 뭔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속 어드레스 주소에 뭔가 인자를 전달을 하면은 상대방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서버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를 받아오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얘가 포인터잖아요, 그쵸? 포인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지금 여기에 맞는 여기 지금 struct socket address 그다음에 socket length t에 맞는 변수를 잡아줍니다. 그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여기다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거기에 공간에 맞게 딱 그 내용을 채워서 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함수죠. 왜냐면은 보통의 함수들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 이게 C 언어에서는 이런 이상한 식의 API들이 존재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C++의 경우에는 클래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리턴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렇죠? 근데 C는 그렇지가 않아요. C는 그렇게 리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리턴하는 건 좀 뭔가 무식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리턴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예를 들어 멀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크기가 가변화된 뭔가 데이터를 넘겨준다라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프로그래머에게 있다라는 게 C 언어의 설계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아시죠? 예,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을 잡아줘서 포인터를 넘겨주면 내가 채워줄게라는 식으로 API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 좀 짜증나지만 이런 식의 API 설계도 있다. C 언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C 언어 쪽에서는 value result argume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 지금 적혀 있듯이.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이 이쪽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니까 눈에다가 익혀두시면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MTU랑 MSS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되실 거니까 넘어가고 음, 그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막 보면은 그 뭐 이제 뭐 M 이제 뭐 TCP의 옵션 같은 거를 뭐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소켓 옵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 get 소켓 옵션, set 소켓 옵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옵션을 설정을 하는 게 보통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텐데 뭐 웹페이지라던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것들의 사용 방법들을 조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어떤 동작들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커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드레싱 앤 네이밍 쪽으로 조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BSD 그 소켓 API에서 지금 앞에까지 나온 부분들은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서버 만들어 보는 숙제들 하고 예제 코드를 분석을 한 거를 통해서 거의 다 이제 커버했던 내용들이 반면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예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API들을 이랑 이제 그 함수들을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드레싱이랑 네이밍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후반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어떤 각각의 계층에서 어떤 그 자원이나 어떤 뭐 데이터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노드 같은 것들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맞죠? 그래서 뭐 포트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호스트에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정확히 인터페이스를 부르는 뭐 이제 주소 개념 같은 것들 뭐 있다라는 것도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더넷에 대해 어떤 주소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의 어떤 자원을 부르기 위한 어떤 이름으로 주소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별도로 네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보는 게 도메인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랑 네임은 도대체 뭐가 다르지? 혹시 나는 어드레스랑 네임의 차이가 뭔지 알겠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별명이요? 뭐 단순히 별명이기만 하면 될까요? 포인터 같이 네, 해서 네, 어디서 바뀌더라도 네, 개인이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 걸 사용자가 몰라도 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음. 인터페이스.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별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별명. 네, 별명. 또 다른 분의 의견 있으세요? 네임이 네, 경험 자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있으면 네, 뮤지컬하는 게 있는 네, 그랬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그냥 거기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네, 그래도 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이름 일단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표현에서는 약간 효율성이랑 조금 연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그 두 가지 측면 정도가 아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이 어드레스랑 네임을 구분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는 얘기고요. 어, 일단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가리키는 건데 어, 이게 뭐 별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신을 가리키는 어떤 정확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꼭 별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망설인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한 거는. 네, 보통의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 이 대상을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되세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 거는요, 대개의 경우에 정확히 가리키고, 가능하면, 그렇죠? 효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배송이 잘못되잖아요. 매우 싫죠. 근데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렇죠? 허용하잖아요. 분명히 관리적으로 다르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공돌이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이걸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것도 50년 전, 1978년에 인터넷 설계하는 사람들이 네임과 어드레스는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임은 일반적으로 좀 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좀 낭비해도 괜찮고, 사람이 좀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의미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그 무언가를 이제 가리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인 반면에 어드레스는 여기 지금 표현을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박아놨죠.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컴퓨터가 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객체로서 사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되시나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별명이라고 하는 게 네임이 맞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두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잡았으면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이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트 번호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어드레스의 일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IP 주소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런 어드레스가 이렇게 될 건데 어, 이 어드레스를 결국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도메인 어떤 명과 어떻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변환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들을 결국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172.16.254.1 이런 식으로 우리가 IP 주소를 적을 수가 있었는데 문자열로 그렇죠?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다티드 데시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티드 데시멀 점으로 이렇게 구분된 십진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실제로는 그 이제 소켓 API 쪽에서 저장을 할 때는 4바이트에다가 저장을 했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원사인드 인티저에 해당이 되는 값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멀티 바이트를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저장을 한 거를랑 어떻게 이름을 연관을 지어서 변환을 시킬까 하는 그런 함수들을 또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Q&A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엔디안리스에 대한 얘기를 결국엔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트 레벨에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바이트 레벨에서 저장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면은 메모리 주소의 순서랑 맞춰서 바이트를 저장을 할 것인가 또는 그거의 역순으로 이 멀티바이트를 저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네트워크라는 사람들은 여튼 그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빅엔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의 컴퓨터는 그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호스트 바이트 오더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함수를 이렇게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HTONL, HTONS, NTOHL, HTOHS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런 함수들을 이제 그 사용을 할 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레스를 이제 네임과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주소를 이름이랑 대응을 하는 다시 그 별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적힌 가티드 데시멀을 어떤 이름이라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냥 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무식하게. 왜냐면 지금 봤듯이 다티드 데시멀을 그냥 뭐죠? 그 멀티바이트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은 짰으니까 함수는 짰으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예, 이걸 호스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이 파일을 서버에다 올려놓고 관리자가 인터넷에 새로 컴퓨터를 이제 접속을 시키면은 여기에다가 그 자기가 사용하는 IP 주소랑 그 컴퓨터의 이름을 적어서 등록을 하도록 했었어요. 되시죠? 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일단 그거 등록한다고 매번 절차를 뭐 밟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쵸?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사용자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매번. 그쵸? 그 다음에 주소를 관리를 하는데 플랫 네이밍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표로 그냥 대응을 시켜가지고 풀다 보니까 얘가 뭐 어떤 하이라키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페이지 같은 거, 페이징 같은 거 운영체제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체계를 갖춰서 하는 게 있어야 이게 규모가 커져도 처리가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보안 문제도 발생을 시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00년대 초반쯤에요. 윈도우에서 이 파일을 그 머려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왜냐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니까 어려가 그냥 조작만 하면은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특정 웹사이트를. 엄청 쉽게. 근데 그때까지도 이 파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네, 여러분들 지금도 조작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유닉스에서 이걸 조작하려면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고,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이 있지만 지금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은 얘는 기본적으로 분산화된 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루트 서버, 뭐 TLD 서버, 그다음에 어솔터티브 DNS 서버로 되어 있는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com, 뭐 .co.kr 그런 것들이 다 이 서버들의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DNS를 쓰기 위해서는 로컬 DNS 서버라고 하는 거를 보통 설정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보통 유선 네트워크 설정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집에 있는 뭐 IP 타임이나 이런 것들 설정하실 때 그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DNS 서버 적어 넣잖아요, 그쵸? 되세요? 그 DNS 서버 주소를 설정하는 게 지금 로컬 DNS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로컬 DNS 서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컴퓨터 대신 지금 방금 얘기한 루트 서버, TLD 서버, 어솔터티브 DNS 서버에게 주소 알려줘라고 대신 물어보는 쿼리를 던져주는 서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상 이 가운데 있는 서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버가 지금 여기 다른 서버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서버인데 얘 이름이 이제 보통의 경우에 리커시브 DNS 리졸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컴퓨터 안에는 이제 스톱 DNS 리졸버라고 하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의 설정을 이랑 그다음에 이제 캐싱 되어 있는 DNS 주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네이버닷컴을 예를 들어 쳤을 때 IP 주소를 변환하는 최종적인 작업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그 어드레스를 이제 뭐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름을 어드레스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NS 루컵이라고 하는 네임 서버 루컵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주소를 이렇게 쳤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름은요. 여러 개의 IP 주소에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은 하나의 서버로는 처리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여러 개의 그 레플리카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여러 개 IP 주소를 리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떤 이름은요, 그 이름에 대한 이제 에일리어스, 별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별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넬랩.코리아.ac.kr이라고 하는 주소를 제가 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주소의 캐노니컬 네임가 이제 이게 본명이라는 거예요. 본명. 본명은 mobile.korea.ac.kr이다라는 거를 여기 지금 화면에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별칭과 본명을 이렇게 확인을 이제 NS 룩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NS 룩업에서 보면 서버랑 어드레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내가 사용한 리커시브 DNS 리졸버를 다 이제 출력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가 만약 192.168.100.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IP타임이나 뭐 다른 어떤 회사들의 그 라우터를 이제 유무선공익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DNS에 관련된 지식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BSD 소켓 API에 대한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함수들이 총 4개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가 있겠어요? 문자열로 주어져 있는 어떤 뭐 이름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뭐 문자열로 바꾸는 거.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는 이름이 조금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넷의 에이톤, 그다음에 아이넷의 NTOA,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를 여기 지금 4개를요 외우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옵솔루트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 교재들에선 이거 4개를 사용을 했어요. 4개를 사용을 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지 말라고 지금은 해요. 이게 이제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뭐 피톤이나 NTOP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 사용을 하면 안 되냐면은 결국엔 얘가 이제 IP 버전 4만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IP 버전 6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걸 써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연습용으로 작성을 하고 싶으면은 이 코드들이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이 함수들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Human Readable Address를 이제 바이너리 어드레스로 바꾸는 케이스가 피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는 요령은 이래요. 키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한 거고요. to는 to를 얘기를 하는 거죠. n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티드 데시멀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어드레스로 바꿔서 이제 돌려주는 그러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꾸로 바이너리 어드레스 휴먼 리더블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걸 NTO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티드 데시멀과 이제 그 바이너리 어드레스 이거에 대한 변환 과정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소켓 어드레스를 도메인명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IP 버전 4 주소 같은 거, IP 버전 6 주소를 멀티바이트로 저장을 했을 때 그거를 도메인명으로 변환시켜주고 싶을 때 getName info. 그다음에 도메인명을 멀티바이트로 다이렉트로 바꿔주고 싶을 때 getAddressInfo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도메인명을 예를 들어서 이걸 소켓 어드레스로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링크드 리스트로 나와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지금 C의 API이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지금 돌려준단 말이에요. 되세요? 밸류 지금 리저트 아구먼트로 나오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 링크드 리스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컨셉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걸로 링크드 리스트를 팔로우업을 하는 테크닉까지도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학부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직접 짜보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꼭 한번 방학 때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C 언어 쪽으로 이런 걸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시간상 이 부분을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설명을 더 할게요. 그 여기 이제 부분에 대한 거 앞부분만 조금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원래 이거 숙제를 낼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숙제를 안 낼 거고요. 안 낼 거고 그 여러분이 이제 저번에 만든 홈워크는 에코 서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있으면 다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못하는 좀 반쪽짜리 서버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서버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붙어서 처리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접속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oncurrent TCP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컨커런트하게 서버를 동작을 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뭐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포크를 이용해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IO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방법, 멀티플렉싱 개념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이벤트 기반으로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 멀티 스레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커런트를 이제 서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또 세 방법들을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또 엄청 복잡해져요. 테크니컬합니다. 운영체제마다 또 사용하는 함수들도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에서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프로세스 기반의 컨커런트 서버 예제만 슬라이드로 조금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이 프로그래밍 파트는 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거나 제가 이제 그 추천 도서로 예전에 그 실러버스에 소개했던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전부 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 기반의 컨커런트 서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이제 조금 기초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API들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